세계 경제학자들이 충격에 빠져 침묵했습니다. GDP 1900배 성장,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비밀입니다. 삼성도 현대도 한류도 아닙니다. 중동 사막에서 피부 타들어간 아버지들, 포장마차에서 평생 보낸 어머니들이었죠.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충격적 진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을 만든 건 그들의 침묵과 눈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희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80년 미국 국무부 소속 연구원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동양의 신비로운 땅,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느껴지는 이국적인 공기, 그리고 곧 만나게 될 서울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뛰었죠.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예상했던 동양의 아름다움 대신 거칠고 투박한, 그리고 어딘가 서글픈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택시는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은 대부분 낮고 초라했어요. 슬레이트 지붕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치 회색 물결 같았습니다. 곳곳에 연탄 창고가 보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옆자리의 통역관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와 석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마다 이물감이 느껴졌죠. 이건 분명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망하셨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랬어요. 대학에서 배운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듣고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가난과 고단함이 묻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죠? 민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낡아도 속은 불이 붙어 있다. 그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택시가 조금 더 시내로 들어갈수록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어요.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작년에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 중이에요. 5년 전만 해도 이 모습이 아니었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서울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낡고 거칠어 보여도 그 안에는 놀라운 에너지와 발전의 의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강인함,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택시가 숙소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이미 서울에 대한 첫인상을 조금 바꾸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민수의 말처럼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있을 테니까요. 첫 만남의 충격은 여전했지만 그 충격 속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저를 남대문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숙소를 나서자마자 거리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압도했어요. 전날 택시 창문으로 본 서울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죠. 여기가 서울의 심장부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예요. 시장은 그야말로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어요. 옷, 신발, 생활용품, 음식까지 없는 것이 없었죠.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열정적으로 흥정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한 철물점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다양한 공구와 부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 박영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영호 아저씨,
오늘 손님 모시고 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영호는 기름때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고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영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국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폐허가 된 나라에서 14살의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것이 철물점 심부름이었죠. 그때는 선택이 없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뿐이었습니다. 영호의 말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비참한 과거가 아닌 자부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 된다. 단순한 말 같지만 이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하면 된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영호는 전쟁 이후 무너진 나라에서 맨손으로 일어나 지금의 가게를 일구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오후에는 민수와 함께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소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공장 안은 소음으로 가득했고 먼지와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공장장 김동철은 30대 중반의 젊은 사업가였죠. 그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공장을 안내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작지만 자동차 부품을 일본에까지 수출합니다. 작업장에는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젊은 남성이었지만 몇몇 중년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계 앞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죠. 손놀림이 빨랐어요. 숙련된 동작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몇 시간이나 일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바쁠 때는 더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죠. 14시간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노동 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동자들의 표정이었죠. 피곤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한 노동자에게 물었어요.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호의 하면 된다와 이 노동자의 말이 연결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철학이었죠. 공장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제안으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에 개통되었다고 해요. 아직 노선이 많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중요한 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좀 붐빌 거예요.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죠. 민수의 말대로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지친 표정의 직장인들이었어요. 오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들 중 몇몇은 서서 졸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죠. 편지를 읽는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문득 그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저도 모르게 궁금해져서 슬쩍 보니 아이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딸아이가 보낸 편지인가 봐요.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시험에서 1등했다고 자랑하는 것 같네요. 그 남자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왠지 가슴을 울렸죠.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저렇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죠.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가서 아이들이 잠든 후에 돌아옵니다.
주말에도 회식이나 추가 근무가 많아요. 그럼 언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민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살보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사는 경우가 많죠. 지하철에서 내린 후 민수는 저를 작은 선술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들어가자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은 테이블마다 직장인들이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여기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들르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3명의 중년 남성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영수 딸 대학 어디로 갈지 정했대. 서울대 의대 지원한대. 성적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어. 대단하다.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들 중 한 명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피곤해.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얼굴들. 가끔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 다른 이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아. 우리 삶은 이미 자식들을 위한 거야.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삶은 이미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생각이었죠.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중요시하는 서구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민수, 방금 그 말이 정말 한국 아버지들의 생각인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 세대는요. 그들은 전쟁을 겪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의 행복, 특히 자녀의 미래는 자신의 행복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선술집의 탁자에 앉아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14시간 일하는 공장 노동자들, 딸의 편지에 눈물 짓는 지하철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삶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직장인들. 이 모든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특히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한국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저를 더 멀리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약 370km 떨어진 곳이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전날 밤 선술집에서 들었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오늘은 포항제철소를 방문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이죠.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항제철은 이미 미국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였죠. 포항에 도착해 제철소로 향하는 길, 멀리서부터 거대한 굴뚝들이 보였습니다. 회색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제철소에 가까워질수록 쇳소리와 기계음이 커졌죠. 제철소 안으로 들어서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과 설비들, 그리고 붉게 달궈진 쇳물이 흐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이는 박정호 부장이었죠. 그는 제철소의 초창기부터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제철소가 처음 지어질 때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겐 기술도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정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철소에 열악했던 초기 모습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외국 기술자들은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대부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불완전한 도면과 우리뿐이었죠. 정우는 그때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백 번 토론하고 실험했습니다. 때로는 손이 찢어지고 화상을 입기도 했죠.
한 번은 고로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쇳물이 굳으면 수십억의 손실이 발생해요. 외국 전문가들은 포기하고 떠났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죠.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위태로웠죠.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민수는 저를 경기도 기흥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포항제철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에서 만난 김태영 연구원은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반도체는 누구도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영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는 엔지니어들이 수입한 장비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원리를 파악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망가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태영은 선배들이 해외 학회에 참석해 메모장 가득 정보를 적어왔던 이야기, 외국 논문을 밤새 번역하며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의 말에서 절박함과 필사적인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죠. 집에 가면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다가 다음 날 또 출근했어요. 그의 말에서 포항제철 정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산업이지만 그 열정과 헌신은 똑같았어요. 생존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포항에서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죠. 공장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죠. 그날 저녁 민수는 저를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안내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민수는 차를 세우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국의 산업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죠. 우리가 방문한 집의 주인은 최영수라는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정갈하게 정리된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영수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석탄 먼지가 묻어 있었고 헬멧을 쓴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독일 광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수가 말했어요. 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서독 루르 지방의 광산에서 일했죠. 영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3세 나이에 독일 광부로 지원했어요. 당시 한국은 외화가 절실히 필요했고 정부는 광부와 간호사들을 서독으로 파견했죠. 처음 독일에 도착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겨울이었는데 독일어 한마디도 몰랐어요. 광산은 지하 1000m까지 내려갔죠. 어둡고 덥고 공기도 탁했습니다. 영수의 눈빛이 멀리 떨어진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그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일하는 공포,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로움,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죠.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하셨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셨고 동생 셋이 있었죠.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나라를 위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이 한국으로 보내지면 국가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믿었죠. 영수는 서툰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밤마다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일어 사전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교대 근무 사이에도 단어를 외웠다고 해요.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죠. 3년 후 그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맡은 팀에는 한국인 광부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버텼죠. 영수의 아내가 차와 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도 독일에서 만난 간호사였어요. 그들은 독일에서 결혼하고 10년 후 한국으로 돌아왔죠. 독일에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생들 셋 모두 대학을 보냈어요. 한 명은 의사가 되었고 다른 둘은 교사와 엔지니어가 되었죠. 그리고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룬 건 아니지만 그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영수는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모습, 독일에서의 생활, 그리고 귀국 후의 사진들이었어요. 각 사진마다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독일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중동에서 일했어요. 1970년대에는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등지에 많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파견되었습니다. 영수는 중동에서 일한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50도가 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일하며 쓰러지는 동료들, 열악한 숙소와 식사, 가족을 그리워하며 보낸 밤들. 그럼에도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들이 번 외화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화가 절실했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이 보낸 돈은 나라가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대화를 마치고 영수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발전 이면에는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었군요. 포항제철의 엔지니어들, 삼성의 연구원들, 그리고 독일 광부와 중동 건설 노동자들. 그들 모두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닐까요? 당시 한국인들에게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과 국가의 발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이제야 이 도시의 불빛들이 어떻게 켜지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끝없는 희생의 결과였어요. 그로부터 10수년이 흘러 1997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맞은 시기였어요. 이전 방문에서 보았던 힘차게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공항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민수는 80년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눈빛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방문하셨네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도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보았던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의 집들은 거의 사라지고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러나 거리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IMF 구제금융을 받은 후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급증했어요.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번화가의 상점들 중 일부는 문을 닫은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저를 시청 앞 광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줄인가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국가에 기부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서죠.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들은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결혼 예물로 받은 귀중한 금부치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지만 결연했어요. 저 할머니는 손자의 돌반지를 가져오셨고 저 부부는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만든 금시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수가 설명했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믿기 힘드네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말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 때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됩니다. 80년대에 보셨던 그 정신,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저는 줄 서 있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물건을 기부하시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제 아이들이 더 나은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착용했을 그 반지를 내놓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저를 경기도의 한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80년대에 방문했던 그 부품 공장이었어요. 놀랍게도 공장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도 IMF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문이 80% 가까이 줄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작업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가득했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일부는 몇 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가 살아남아야 자신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하는데 왜 계속 일하시나요? 그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어요. 가족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면 일자리도 없어져요. 지금은 모두가 어렵지만 함께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의 말에서 80년대에 들었던 하면 된다는 정신이 떠올랐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나오며 민수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강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극복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이겨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IMF는 또 다른 도전일 뿐이죠.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일터로 향하는 노동자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한국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80년대 처음 방문했을 때 본 한국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겉으로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같은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헌신, 국가를 위한 희생, 그리고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 이것이 한국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었고 또다시 위기를 극복하게 할 힘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학원가였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 저를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경제 위기로 침체된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교육 열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니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죠.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바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줄지 않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민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히려 더 늘었을 겁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학생들이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자녀의 공부를 기다리는 어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그중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박미영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밤 11시에 끝나는 학원을 매일 데리러 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미영은 말했어요. 남편은 IMF 이후 회사가 어려워져 급여가 많이 줄었지만 아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교육만이 나라가 강해지고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어요. 자녀들은 달랐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자녀 교육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어요. 가문의 명예이자 가족의 미래였죠. 다음 날 민수는 의미 있는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특별한 분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졸업식장 한쪽에서 민수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철수라는 그분은 오늘 졸업하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아저씨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오늘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철수의 손은 거칠었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평생 육체 노동을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죠. 저는 글을 많이 못 읽습니다. 아들이 숙제할 때 도와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아들이 단상에 올라 수석 졸업생 연설을 했습니다. 철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닦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죠.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공부하라고 많이 다그쳤어요. 가끔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 저 모습을 보니 잘한 것 같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철수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포옹하는 모습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세대의 연결 그리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희망의 메시지 같았죠. 저녁에 철수는 저희를 소박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저희 세대는 행복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은 행복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책임이죠. 철수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80년대에 만났던 영호, 독일 광부 영수, 그리고 IMF 시기에 금을 모았던 시민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교육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었어요. 지금 아들은 제가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한국의 발전 비결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끝없는 희생과 교육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제가 힘들게 살아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아들을 통해 제 삶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철수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쏟는 열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방식이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음 세대를 통해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의 마지막 날,
민수는 저를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음에도 공원에는 이미 많은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백발이 된 60-70대 어르신들이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체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을 일으켜 세운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공원 한쪽 벤치에는 5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소개로 그들과 자리를 함께 했어요. 모두 70대 중반에서 8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백발과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죠. 이분들은 모두 6.25 전쟁을 겪으셨고 그 후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중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는 박영철 할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14살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집도 잃고 부모님도 잃었죠. 전쟁이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살아남는 것뿐이었어요. 영철 할아버지는 광복 이후와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사치였던 시절,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엔 하루 16시간씩 일했어요. 공장에서 12시간, 저녁에는 경비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죠.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선택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워라밸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 때는 그런 말조차 없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현대사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야기였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깊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거니까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에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지금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복할 시간도 없이 살았으니까요. 영철 할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며 웃었습니다. 공원을 나오며 민수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온 것 같아요. 유교의 가족 중심 가치관, 그리고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했던 민족의 끈기가 아닐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제가 본 한국의 경제 성장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정책, 대기업의 역할,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날들의 방문에서 만났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철물점 주인 영호, 포항제철의 정호, 독일 광부 영수,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들, 그리고 오늘 만난 백발의 노인들. 제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1950-60년대에 태어나 평생을 희생한 세대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과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기자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는 존재죠. 한국의 발전은 이런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첫 방문에서 느꼈던 서울의 거칠고 투박한 모습,
그리고 지금의 발전된 모습까지.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민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겉은 낡아도 속은 불이 붙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었죠.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기둥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와 희생으로 켜졌는지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